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여야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네 분 모시고 정치권의 이슈 자세히 짚어봅니다. 박태욱 고려대 연구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시사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대 국회 정기국회의 폐회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국회를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여정부 시절 이야기까지 거론하면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 아니더라도 국민 경제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시적인 표까지 써가면서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 현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우리가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였는데 그것이 지금 5년째 되는 올해는 깨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11월 달까지 8,700억 달러밖에 안 되고, 2015년도 11개월 때 수출이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 총선도 총선이지만은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 사실 지금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한 것 중에 물론 통과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노동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소위에서 계류돼서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여정부 때도 이야기됐던 것들을 왜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느냐, 이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의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정치권도 이거를 너무 또 그렇게 곡해하지 말고 우리 국가의 이익 전체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의 간절함이 녹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신데, 유용화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요. 그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상호간의 이해가 다르고, 또 법안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국내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담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 대통령이 봤을 때는 뭐 답답하겠죠. 내가 봐도 답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누구나 국민 한 사람이 봐도 답답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그러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절대적 선언은 아닌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이 있는 반면에 또 국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민한 법안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법안들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고, 그러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내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논의해서, 사회적 재관계를 논의해서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것이죠. 예.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답답하다고, 저는 대통령이 누구 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답답하다고 그래서 이걸 빨리 통과시켜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고대 그리스 때 철인 정치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은 국회에 맡기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의회주의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것이 국정 운영에 사실상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야당에서도 상당히 뭐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코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 소장님? 오늘 사실 이제 야당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의료, 보건 분야에 포함된 서비스법을 강조했는데 왜 그걸 안 해주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사실상 그 팩트만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의 의료 보건 민영화의 단초를 처음 만들었고, 그것을 법으로서 관철시키려고 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내용보다 훨씬 앞서 나간, 한마디로 의료 민영화라고 볼 수 있는, 일반 산업 자본이 의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의료 경영에 그렇게 단초를 제기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맞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 예.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팩트라는 말씀이죠. 예, 그때 노무현 정권이 잘못했다. 그럼 지금 야당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 의료 교육의 민영화를 갖다가 도모하려고 했던 시도를 우리 과거 정권에서 시도했던 부분은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반성하고 있고, 박근혜 정권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뭐 서비스 산업발전법이라든지 기업활력제고법,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마치 이거 의료 민영화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이 대기업의 재벌들의 문어발식 특혜다. 사업 확장을 네. 가능하게 하는 특혜라 하면 그것이 그런 것인가 안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토론을 정부의 방송사를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고 국민의 여론이 형성하는데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따르겠다라든지 해서 야당이 한번 그런 부분을 지금 국민들은요 야당이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대통령만 맨날 그 이 야당이 한마디로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당리당략에 뭐 기득권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이 문제에서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가를 갖다가 국민들 앞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대만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만약에 야당 대표 같으면 그래 당신 하자는 거 다 해줄 거니까 한 1년 뒤에 진짜 경제가 살았는지 그다음에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했는지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었는지 안 됐는지 우리의 점검 체크 포인트는 이거니까 한번 보자. 그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국민 앞에 기자회견해라 사과. 네. 이렇게라도 한번 한다든지 어떤 행태든 이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이 논란에 대해서 예. 야당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도 한번 보십시오. 네. 집안에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지도부가 과연 누가 이걸 풀어나가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에 일주일 뒤에 야당이 쪼개지니 원내대표는 이 당에 대표는 저 당에 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마음 놓고 야당을 두들기고 정치권을 두들기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이 저런 부분을 마치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국민을 상대로 파퓰리즘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야당이 그렇게 파퓰리즘 정치를 하는 박 대통령보다도 더 지지율이 낮고 못하니까 저렇게 더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식대로 뭐 대통령이 무슨 뭐 정치적으로 논쟁을 갖다 일부러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야당이 잘못한다고 뭐 대통령까지 막혀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고민되는 게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회 입법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골에 경운기 지나가는데 서울에서 온 자가용이 계속 빵빵거리면 시골 경운기 모시는 농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급하면 장년에 오지 그랬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대통령께서 과연 이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분인지 판을 깨려고 하는 건지 지난번에 왜 청와대로 야당 대표 모셔다가 해묵은 대선 때 갈등 꺼내서 아주 낯불키는 말을 꺼내서 야당 원내대표를 곤란하게 만들고 국회에 오셔서도 보수 우익단체들 동원해서 방청객에서 박수치게 해서 국회의원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뭐 중요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해서 여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어서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얘기하신 이념 프레임에 갇혀서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예. 과연 하루밖에 안 남은 정기국회, 물론 임시국회가 소집되겠지만 그 국회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선과 악을 판별하는 싸움의 극복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엄연히 현실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타협 지점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당신의 주장만 올바르다고 주장하실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거듭 말씀하시는 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가 통과가 되면 뭐 일자리가 좀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의료 관광이라든가 뭐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도 좀 대승적으로 야 이게 지금 살기가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서비스 발전법만 하더라도 지난 작년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오셔서 끝난 이후에 여야당 대표가 국회의장실에 만나서 대통령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좋은데 그 중에서 의료 분야는 의료 민영화되고 그렇게 되면 의료 공공성이 더 약화되므로 의료 민영화는 천천히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한 다음에 차츰차츰 문제 있는 걸 개선해서 해나가자고 의료 민영화를 빼기로 대통령까지도 합의를 하셨는데 그 논의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원안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자체가 대통령이 말하는 건 네네. 의료와 공공이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보건 의료를 빼면은 그 KDI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수치가 2030년까지 69만 개의 일자리 중에 대다수가 달아난다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아시다시피 1437일째 지금 계류되고 논의가 충분히 됐어요. 더 이상 논의될 게 없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려 통과시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거를 야당에서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야당은 객관적인 수치가 있고 분석했는데 그건 도외시하고 이건 빼고 합시다. 이거 빼고 하면 법안이 무슨 껍데기 법안인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민들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젊은이들도. 우리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니 그 이해 당사자인 예. 의료보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에 계신 그 노동자들과 근로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사회적 타협이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논의를 더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의 탓이지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걱정하는 우려하는 그 의료 종사자들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분들의 탓을 돌리는 것은 올바른 정책 의료 자세는 아니지 종사자들도 않습니까? 찬반이 나눠져 있고 그게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그런 증거도 없어요. 그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사실은 가장 박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의료 보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그걸 활성화시키자. 이번 관광산업서비스발전법의 핵심은 의료 관광이거든요. 자, 네. 그게 그냥 무슨 말씀이시죠? 뭐 대기업이 결국 요치는 그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자. 활성화시켜서 예. 그래갖고 이제 잘 먹고 살자 이런 건데. 근데 과연 대기업에게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한국 경제의 숨통이 뚫릴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여러 차례 사례 유보금을 쓰라고 해도 대기업은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 비즈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 지금 뭐 기업 활력 제고법도 마찬가지고요.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같은 경우는 기재부 산하에다가 서비스 산업 발전위원회를 둬서 기재부 네. 장관의 주관하에 법률과 제도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하겠다는 거죠. 것인데 예. 그러면 뭐 대기업은 좋겠죠. 대기업은 좋고 정말 대기업은 명목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일자리가 진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산술적 수치로서 그런 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어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경제의 활로를 뚫으려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특화시켜서 예를 들면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예? 기업주한테 언제 잘릴까봐 두려워서 그냥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냥 예? 지금 노동조합에 지금 뭐 쟁의가 있습니까? 파업이 있습니까? 뭐 해고당할까 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 같이 이제 OECD 들어간 국가는 협력적인 생산 관계, 생산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미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한계가 네. 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대기업 위주의 이런 정책을 하다 보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의료의 민영화, 공공화, 또 소병원은 다 죽어버리고 결국은 중소병원은 다 양극화가 더 죽어버리고 심화된다. 그러한 여러 가지 예. 폐해들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날 텐데 그런 점 지적이 됐으니까 국회에서 지금 여러 차례 10년 동안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른 방안으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손쉽게 대기업 투자하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손쉬운 방법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가 간다. 근데 의료 교육 민영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노무현 정권을 개성한 현 그 이 문재인 대표 체제가 의료 민영화를 자신들이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너무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옛날에 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 여권이나 의료계에서 반대를 안 했으면 대기업들이 병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타스크포스 팀이 청와대 산하에 만들어지고 깊숙이 추진되다가 반발에 의해서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의료 민영화인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뭐 공공화, 민영화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팩트를 지적하면서 반대를 해야지 그냥 민영화라고 하면서 법을 반대하는 것은 내가 무식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큰 제약을 저질러다가 덜미가 잡혀갖고 못 했으니까 그 뒤부터 그냥 민영화라 말만 놓으면 미천 틀릴까 봐 그렇게 이 아주 그냥 자라한테 물린 뭐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좀 의료 민영화 구체적으로, 반대한다, 뭐 교육 민영화 반대한다 네. 이러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지적해라. 뭐가 반대한다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이게 논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서로 간에 국회에서 이 여야가 토론하자라는 논리가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근데 뭐 야당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서 오래전부터 나왔죠. 실제로 지금 의료단체에서 반대 성명이 나오고 이 영리병원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소병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사단체라든가 의료단체에서 반대 성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여기에서 것들이 제가 이제 이야기할 차례니까 좀 이런 듣고 이런 하세요. 것들 예,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네. 국민의 관점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료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 하는 것은 집단적 이기주의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자신들이 과거에 가졌던 관점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는 의료 민영화 중에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반대한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논란을 추진하려다가- 벌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 예, 이거를- 그다음에 또 이야기 좀 다 듣고 순서 됐을 때 하세요. 내가 얘기한다. 자, 테러 방지 내 이야기하는 차례 네, 아닙니까? 잠시만요. 그래,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이나 북한 인권법 같은 경우는 10년째 지금 계류 중이에요. 자, 이 부분은 왜 반대하는가? 그리고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국정원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자, 국정원이 지금도 이 테러 방지한다면서 예를 들어서 인권 탄압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난번에 뭡니까? 이탈리아에서 한번 해킹 운운했을 때 네.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국정원이 정법은 네. 뭐 해킹 관련해서 테러법은 다시 또 한번 그렇습니까? 짚어보고요.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에서 과거에서 그랬으니까 야당은 이러니까 여당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정쟁밖에 안 되는 것이고 국회 안에서의 권력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야당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무현 때 했는데 왜 그러느냐? 아,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의료 민영화를 했다는 아니 거는 일 들어보세요. 세상이 아니, 다 아니, 이야기죠. 아니, 예컨대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네. 그걸 갖고서 그러면 지금에 와서 당신네들은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되면 쟁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고 과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통과시켰을 때 거기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어떤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럼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왜 안 됐는지 보완점은 무엇인지 국민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통과시키세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합니까? 기득권의 대리인입니까?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대기업의 어떤 그 진출 의료 민영화를 통해서 수익을 벌려고 하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 문제도 공공성이 있는 입각한 교육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반대편의 논리, 반대편의 중요성, 특히 의료와 교육은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진 국가에서 다 이 부분들은 제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 활력 제고법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부 법안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주의할 법안인데 이것은 의원 입법이에요. 정부에서 내는 법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은 예를 들면 재벌이 예를 들면 3세 경영 이재용 회장 뭐 얘기도 나왔던데 이런 경영 인수인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인수인계를 합법하게 하는 그런 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구주총회라든가 악용된다는 거 전제는 안 되는 소액주주들의 예를 들면 의견은 전혀 무시될 수 있는 예. 그러한 상당히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는 그런 그래. 법안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 그럼 좋은데. 충분히 논의를 해야죠. 예. 논쟁의 논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좋지만은 우리가 큰 산을 보고 나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큰 산을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대기업이건 소기업이건 지금 어려운 경제를 타파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라나는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기업이 그걸 할 수 있다면 대기업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중소기업이 더 잘하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는 이야기 안 하고 나무만 가지하고 아니, 이야기하면 지금- 뭘 할 수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이렇게 허술한 사람입니까? 지금 다 이명박 보고 받고 정부와 있어요. 박근혜 정부에 문제점까지. 왔을 때 네. 대기업이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회적 흐름이었는데 실제로 경제민주화가 진행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대기업들 그렇게까지 뭐 지금 자기 자신들이 예를 들면 각종 법령이라든가 제도에 막혀서 기업 투자라든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영 문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세계 경제로서 어떻게 시장을 침투해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리노베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지. 그걸 핑계 삼아서 네. 더 특혜를 받아내려고, 더 이익을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그래서 것은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보수 진보 패널도 그렇게 입장이 다르고 여야도 첨예하게 다릅니다. 사회 각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와서 누가 오르느냐 누구 것이 맞느냐 시시비를 가린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국회가 오늘 마지막 정기국회고 예. 또 10일부터 내달 임시국회. 초까지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국회에서 더 이상 이견을 확인하는 것보다 쟁점을 가지고 먼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부분들은 합의를 해나가고 합의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류하되 대신에 무작정 보류하지 말고 현실 가능한 그 시범 사업을 해본다던가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확대 여부 존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다던가 이런 해법을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리고요, 않는가. 이 문제가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이 국회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이 쟁점들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저는 업무를 해태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공천이라든지 당 내분에 벌어지고 있는 시간을 소요하는 만큼 이 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뭐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예를 들어서 논의해서 내년에 처리하고 앞에 합의된 부분은 처리하자. 그 법을 네. 분리해서 하자라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지면 우리가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벌의 문어발시 사업 확장 그럼 분리 이런 처리가 부분들을, 예.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 사실이, 아니, 저는 사실이 지금 여야가 그렇게 논의하고 있어요. 자, 논의하고 그러니까요. 있다고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내일까지니까 뭐 단다면 우리가 임시국회를 열어서 뭐 1월 달이라도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있더라도요.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성의 있는 합의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언제 이번에 이거 합의된 것만 미리 이 처리하고 남은 것은 이제 이번 이 정기국회 회기안에 하고 나머지는 임시국회에서 하자고 했는데 그 순서조차도 못 밟는 단계에 가니까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는 네.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저희들은 이제 짧게 아까 이제 우리 대테러 방지법 사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테러 방지법 얘기를 그렇게 국회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대테러 있는데 방지법- 대통령이 그렇게 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저런 거예요. 소리를 한다고 지금 대통령 보십니까? 얘기하다가 정치권 전체로 비화되지 말고 대통령이 보다도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나라의 어른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자세를 좀 대통령께서 보여주면 좋겠고 완- 대테러 완샷법 방지법은 같은 경우도. 테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전혀 뭐 그러겠죠. 여야가 뭐 동의 테러를 반대하지 누가- 않는데 예. 문제는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있느냐. 국정원한테. 이게 국정원이 그동안 예. 보인 행태 때문에 문제인데 그렇다면 국정원에게 권한을 맡긴다면 국정원의 문민 통제를 강화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로 이관한다던가 이런 제도적 보완 장치 없이 국정원에게 맡긴다면 국정원이 무엇입니까?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최첨단으로 정권안보에 쏘신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정치 공작의 오랜 산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뭐 방지책이 네. 있은 다음에 한다면 모를까? 현재 상태에서는 총리실 산하에다가 이 그 TF를 그 기구를 만드는 것 이 야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옳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결국에는 옥상 옥이 또 생기는 건 아니냐? 제가 저 얘기 좀 예. 할게요. 어느 나라든지 이 테러 방지 부분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진 것은 어디냐? 국정원이 뭐 이 북한과 관련되는 안보 부분도 있지만은 해외 테러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죠. 근데 국정원이 이제 고양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뭐 강아지밖에 안 돼요. 요즘 뭐 국정원이 뭔 힘이 있습니까? 정치 개입을 합니까? 정치 공작을 합니까? 뭐 댓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 재판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 한계가 다 정해져서 알려졌던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야권이 지금 국정원에 걸고 있던 시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진실로 확인됐습니까? 일부 부분 뭐 국정원 댓글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제 뭐 국정원장이 일부 지시를 했다. 그런 것들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됐다. 예. 이런 부분에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국정원의 댓글 부분을 가지고 국정원이 고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정원 해킹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 어떤 정치인이나 개인 민간인의 해킹을 했다는 걸 단 한 건이라도 발표를 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쟁점화하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거의 실제적인 팩트하고 부분을 구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국정원에서 봅니다. 실질적으로 대테러 업무를 하되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총리실이나 이걸 두자는 게 야당의 근데요, 주장인데. 참 우리가 참 국가정보원 이름도 바꾸고 왜 과거의 시점에서 자꾸 국정원을 지금 진단을 합니까? 지금 21세기예요. 그리고 지금 파리에서 IS 테러 이후에 또 미국에서 테러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로서 지금 또 테러 혐의자들이 지금 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그런 컨트롤 타워를 안 갖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 선진국 첩보기관들로 정보 공개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무슨 일본이나 미국처럼 선진국가도 아니고 안보가 굉장히 취약한 국가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저 동료 군인이 말이죠 총 주면 우리한테 쏠 것 같아가 총 못 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를 누가 이야기해? 저는 그거가 똑같다고 봅니다. 국정원 일을 제대로 하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고 만에 하나 과거처럼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거를 견제하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맞지. 예. 그렇다고 그거를 권한을 다른 데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그게 그 보고요. 야당의 주장이죠. 그 야당의 본질이고 뭐냐면
뭐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국정원이 세계 유수의 첩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재원도 이쪽 예산도 지원해주고 다만 누군가 그것을 통제 없는 권력, 국정원 자체를 못 믿거나 신뢰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제도적으로 강한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그걸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가 정부 의원들 국정원 지금 개혁- 승리하고 있는 거 현재, 아니에요? 현재 핵심 국정원이 아니겠습니까? 대테러 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의 정보가 교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 저기 핵심적인 들어보세요. 정보 아니, 교환이 그러니까- 안 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그 비밀 계좌 추적이라든지 예. 통신 감청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CIA 이런 데서 우리가 정보를 받고 뭐 제한적인 있지.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그게 네, 그런데 누, 미국 같은 경우도 9.11 테러 이후에 이 대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애국법이라서 패트리엇 액트라고 그랬는데 이 만들 때도 굉장한 논란이 있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대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가 금융 정보를 무제한 국정원이 뭐냐면 감찰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점에 대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제한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국가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사찰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런 점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선진국에서 들어보세요. 행하는 수준으로 해만 되죠. 하지 말라는 그런 건 점들에 문제는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에서 하는 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대테러 방지법이 나온 게 지금 IS 테러 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상당히 뭐 위협이 있다 얘기하겠지만 그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테러 대책은 무엇이고 범위는 어느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범위와 규정은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놓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을 내놓고 이러한 부분이 대통령 가이드라인 가지고 아니 이게 대통령 도저히 얘기잖아요. 커버가 안 되는 걸로 나와 대통령 있기 얘기에 때문에. 의해서 지금 이 법안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천천히 밟아나가죠.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서 봤듯이 이 법이 국정원이건 어디든 간에 휴대폰 감청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금융정보를 다 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이게 국가 권력이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현 정부에서는 안 하겠지만 뭐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국정원장이 예를 들면 갑자기 이상해져 갖고 뭐 농담입니다만 네.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갖고서 해야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테러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총리실의 어떤 통제 기구가 된다 그러면 국정원이 제대로 통제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야당에서 내놓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과연 그 부분이 통제가 될지 하여튼 야당에서 내놓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려를 좀 해소시킬 수 예.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근본적인 처방할지라도 국정원을 민간 통제, 즉 국회가 좀 들여다보게 해서 그 절대 권력을 감시하자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국회나 국민의 대의기관이 들여다보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총리실이나 대통령 산에 두고 향후에는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서구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작조차도 그 이슬람 국가에 대한 폭격조차도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승인한 다음에 그 집행을 하게끔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문민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과도기적 단계로서 청와대든 총리실이든 존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여야가 논의해볼 필요가 논의해볼 있다. 우리나라가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뭐 대테러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IS로 필두로 한 이슬람 테러 단체들 아닙니까?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에 비전투병 파견이라든지 또 거기에 연합군에 대한 물적 지원 국가로 분류되어서 IS가 잠재적으로 예를 들어서 테러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그런 국가에도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그 이슬람 과격 단체에서 여러 가지 협박도 있었죠. 예. 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분별하게 모든 개인에 대한 자금 흐름이나 통신을 감청한다, 도청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테러 혐의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이 법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과시켜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국정원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서 너네가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못 믿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게 있다면 이 감청자의 명단이나 예를 들어서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조사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어쨌든 국회 정보위에서 네. 비공식적으로 1년 뒤쯤에 제출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됐는가를 하는 이런 부분만 둘 수도 있죠. 그러면 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통과시켜 줄 거는 통과시켜 주고. 줘서 우리가 국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않다. 그것을 저는 틀리지 않은 예.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액, 그러니까 애국법이 애국법.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과정이 어떻게 돼? 현재의 문제는 무엇이냐? 예. 현재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까지도 면밀하게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이거에 대한 후유증을 방지하면서 예를 들면 뭐 IS 테러가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일이 정기국회니까 맞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9.11 테러 후에 그 법을 도입했는데 우리는 지금 왜 지금까지 논의만 하고 도입이 안 됩니까? 그건 가장 테러 안보가 상황이 취약한 다른 거죠. 거죠.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에 그 문제가 있는 아니,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거를 그런 테러가 좀 일어났었나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서 알겠습니다. 도입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미국도 자, 그러면 그때 가서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노동개혁 5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관훈 토론회에서 분리 처리할 수 있다. 파견제법, 기간제법 관련해서는 좀 분리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실장님. 네네. 가능할까요? 저는 뭐 그 노동자들이 당사자인 그 노동자들이 노동개혁법이라고 대통령이 하신 걸 들으면 기가 찰 텐데요. 사실은 노사정위원회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었던 한국노총조차도 현재 그 정부 법안은 애초에 논의와 다르게 왜곡돼 있는 그게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협의하고 있었던 예. 거 다르다라고 해서 반대해서 이미 한국노총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그 강대강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여론몰이를 통해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다만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 세계적 경제 위기, 미국발 경제 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폐해 속에서 그 무분별한 해고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해고에 대한 문제,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게 세계사적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효율성을 해왔더니 결국은 재벌과 특정한 사람들만의 배를 불리고 결국 경제 위기가 되면 그 위험을 고스란히 세금의 시민으로 넣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당론으로 당의 가치를 가지고 막기 때문에 그 기간제하고 파견근로제 이 문제 즉 그 비정규직 양산하는 아버지를 잘라서 자식을 취업시키겠다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 희한한 발상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기 때문에 당론 야당을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래라. 그냥 여당이 다 하고 그냥 유신국회 해라라고 하는 심정으로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야당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언제 얼마나 협의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노동개혁 법안의 목적이 노동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게 목적이냐 그러면 이 노동자들 특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과 더불어서 이 선진국의 거의 일상적인 노멀 스탠다드 수준의 어떤 노동법 개혁 그 방점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금 현재 2년까지 기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4년으로 늘리자. 인정하는 것이 예.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냐? 안 그러면 보호해 주는 예를 것이냐? 들어서 보호해 주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더 검증이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 파견 근로 같은 경우에 일본의 파견 근로가 이 보편화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은 그 노동자들의 처지가 점차적으로 다 열악해진 부분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야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뭐 상당히 일견된 주장이라고 보는데요.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토론을 기한을 정해서 뭐 한 2, 3개월 해서 그 이번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해결되면 네. 이것도 통과시키겠다라고 근데 하면서 되는 거는 먼저 하고요. 네.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2달 안에 비정규직- 찬성할지 이게 반대할지를 패키지로 결론을 보내는 거 내겠다. 비정규직을 통과해서 봅니다. 비정규직이 예. 이제 예를 들면 4년까지 가잖아요. 그럼 2번 하면 8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그냥 이제 그냥 은퇴할 나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막히게 막히게 된다. 지금 비정규직이 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됐다는 것은 뭐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비공식적으로 800만, 1000만 시대까지 가고 있는데 이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양산되면서 정규직화되지 않으면서 이 고용 관계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국내 소비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국내 소비도 진척되지 않고 이것이 결국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하고도 깊이 연관돼 있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좋죠. 기업들은 뭐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2년 쓸 걸
해서 4년 예. 쓰게 되면 뭐 해고도 쉽게 시킬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정규직으로 오는 부담도 좀 줄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예. 이런 그런데 부분들을 생각해야 중요한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 노사관계 문제는 예를 들면 힘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수상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였냐. 독일 노동자총연맹 뭐 명칭은 다르겠습니다만 가서 설득하고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협력과 합의를 만들어낼 예. 것인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노조 지도자들한테 설득해서 하나하나 끌어냈단 말이죠. 그래 노동관계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것을 맞아. 노동개혁해야 돼. 이게 일자리 창출해야 돼. 이렇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 안 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다른 법 없다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이런 예. 부분으로 예. 해서 하게 자, 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간을 혼란과 좀 분열이 예. 나눠 나타난다는 씁시다. 거죠. 너무 예. 많은 이야기하면 논점이 흐려져서 안 되니까 나눠서 좀 논점 배분해 하나만 주세요. 해도 될까요? 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그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2년은 지금 계약 기간을 가지고 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금방 현실적으로 전환이 되느냐고. 노동 현장의 현실이 따가운데 더 안 예. 좋은데.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한 70% 정도는 일단은 당장 코앞에 있는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찬성하는 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말이 맞죠. 정규직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언제 되느냐는 얘기.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게 이제 함정인데 아. 기업가의 함정인데 그것이 현재 2년을 딱 채우면은 정규직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2년이 되기 전에 이 비정규직을 그만나게 만듭니다. 현재 그렇잖아요. 2년이 되면 정규직화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4년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 얘기를 지금 들어보세요. 원하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많이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4년으로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당신네들. 현장 2년 되게 당장은 잘리는 그렇다. 것보다 예,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제도적으로 비정규직들을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몰고 가겠다는 정규직화 시키지 않겠다는 악화시킨다? 자, 이러한 근데 것으로 이게 되는 돈 것이 이게 좀 합리적 토론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지금 예.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으로 대변되는 그 노조들이 대부분 정규직을 대변하는 노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기업과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안에도 예를 들어서 의견이 기득권과 다르다 그다음에 이거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이 좀 있으면 정규직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노동개혁 법안의 이 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규직의 노조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을 대변하듯이 참여해서 이 파트너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에서 무슨 한상균 위원장이 저렇게 조계사에 들어앉아 있지만은 예. 실제로 민노총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이 비정규직 노조 문제 때문에 노동 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서로가 양보한다 그러면 사용자도 양보해야 되고 노동자 내부에서의 양보,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임금을 갖다가 서로 약간 줄이고 서로 공유한다는 이런 부분 또한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근데 이 얘기군요. 싸움에서 예. 노동자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정치권의 뒷덜미를 잡고 합리적인 토론들, 예를 들어서 파견 근로라든지 이 기간제가 2년이 올라 4년이 올라는 문제들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 공유하지 않고요. 폭력 시냐, 그다음에 폭력 진압이냐 문제로 만들어 버리면서 현재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시간 데드라인으로 몰아버린 부분이 굉장히 오히려- 심각하다라고 오히려 보는 본질을 거죠. 논의를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나 있다. 예. 민노총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정부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것들을 들어보세요. 토론할 수 있는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예. 노동계에서 아니, 그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한국노총의 당사자가 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자, 오늘, 자, 오늘 그러면-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하셨는데 예, 자, 예. 중요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제 근로자들 연장에 대해서 야당이 이번에 한 가지 또 보완책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이직 지원금을 줄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지난달 17일에 27일 사이 한국 리서치 의뢰해가지고 20세에서 54세 현재 기간제 근로자든지 전에 기간제 근로자였던 사람을 조사한 결과 612명 이직 지원금을 줄 경우는 85.8%가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히려요. 예. 네. 그럼 이렇게 좀 보완책을 서로 마련하면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예, 하지 예. 말고. 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시면 근데 돼요. 문재인 대표는 뭐 아예 안 된다, 뭐 도저히 양심상 못 하겠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냈단 말이죠. 기간제하고 파견제에 대한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
의논해서 통과시키자라고 오늘 예, 토론에 예,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원유철 대표가 5가지 법안 패키지에 패키지죠. 대해서 네. 이제 당론을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 남아서 뭐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는 무망한 것 같고 그 사이에 숙려 기간을 같이 거쳐서 임시국회 네. 때 양대 노조와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 쪽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이것이 현실 가능한 2가지 야당이 크게 양보했으니 먼저 선 통과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황장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더 진지하게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는 네. 그런 국회가 좀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짧게, 짧게 예. 이 뭐 대테러 방지법이니 여러 가지 기업 활력 제고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매우 예민하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들이란 말이죠. 예.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사회가 예를 들면 왜곡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예. 있고 완화되냐 이런 중요한 법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황 수장 얘기 잘하셨는데요. 국민적인 공감대라든가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그 예. 속에서 논의하면서 상당히 그 검증하고 하면서 그걸 공론화시켜서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갈 것인가 이렇게 가야만 이것이 법이 통과돼도 뒤에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고 증폭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알겠습니다. 점들을 유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야당 이야기를 좀 한 가지만 해보고 좀 예.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 집안 내분 싸움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제 집권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는 오늘 관훈 토론에서 당을 나갈 이유가 없다. 공동 창업단데 왜 나가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야당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거는 그냥 문재인 대표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같이 하면 본인이 주도권 잡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은 비대위에 버금가는 예를 들어서 공천을 원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을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 통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대표부터 사퇴라고 명확하게 이제 비주류들이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 yes or no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야 본인이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겠죠. 그러면 지금 야권이 상당한 부분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건데 지금 뭐 조기 야권의 이제 비주류도 상당히 시간상의 문제를 이렇게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답을 안 하면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해서 몇 명이 탈당을 할 하겠다. 거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이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헤어지려면 빨리 헤어지고요. 예. 헤어지지 않고 좀 타협을 하려 그러면 그것도 타협하는 빨리 하라고? 자세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양보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헤게모니,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공천과 관련된 헤게모니를 어떻게 하는가. 겉으로야 뭐 혁신안을 받니 안 받니 이야기하지만 물밑에는 사실상 공천이죠. 공천 문제다. 그래서 그거 뭐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공천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타협이 되기 어려운 상황 어렵다. 같아요. 제갈 길 그렇다면 가야 그렇다고 지금 현재 탈당을 해서 밖에서 당이 만들어지더라도 또 총선 때 2개로 해서 야당이 분열돼서 이 선거를 치르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밖에서 만들었다가 또 합치고. 나중에 그 당시쯤에서 이 2월달, 1월달 말쯤 가서 지지율을 보고 또 안 되는 쪽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좀 적당히 나눌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당 안에서 이러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야권의 전체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결국은 여권에도 악영향이다. 총선을 안이하게 치르게 하는 네. 부분이면서 국민을 위한 이 총선 정책을 내놓는데 방해가 되니까 차라리 야권이요. 빨리 나갈 사람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표의 당과 경쟁을 해서 총선 전에 승부를 내게 만드는 게 낫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좋다. 봅니다. 이런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정당이 참 낙후한 건데 유럽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더 해요 사실상 더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나 당내에서 해결을 하죠.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 가치에 입각해서 예를 들면 하는 것이지 탈당하거나 뭐 이런 너 나가라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이 분열되는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만 참 보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당권과 대권을 2개 다 먹겠다는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가 계속 공격을 받았던 것도 당권 하나면 되는데 대권까지 이게 같이 연결되니까. 하려고 하니, 예. 안철수 의원도 이쪽에서 봤을 때는 당신 당권 먹으면 대권까지 먹을 거 아니냐. 당권과 대권을 다 먹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양보를 못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건 통합 전당대회든 간에 하여튼 열어서 두 사람 다 안 나오고 저는 제3의 세력이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예를 들면 현재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네. 새로운 인물이 또 풍문이 나올 수 있다고 나올 수 봐요. 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네. 기득권을 일단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도부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뭐 나이 드신 기득권 중진분들도 좀 기득권 내려놓고 네. 그래서
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다음에 기득권 없이 쌍을 붙어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 해서 그 사람들이 당권을 갖고 총선 치르고 그래서 대권 오늘 주자들은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대권 다 왔을 때 서로 예를 들면 경합해서 누가 대권 주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표가 또 반기문 총장 이야기를 또 한 건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나가면 춥죠. 3번이나 4번 달고 1려 다야구도에서 떨어지니까 나가게 하겠냐는데 아니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가 싸우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지가 집이야 나가겠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싸움의 이해 당사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제1야당의 당수로서 그 국민들이 여당을 견제하라고 하는 준엄한 심판이 있는 총선에서 1려 다야구도로 필패인데 천정배도 놓치고 안철수까지 놓친다면 도대체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로서 답답하지만 절대는 해서는 안 될 말이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껴안아야 기득권을 된다. 내려놓더라도 반드시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지 못한 중도층 그리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야당 비여 반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 부동층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잡지 않고 어떻게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감정적이더라도 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나는 내 갈 길 간다 너는 네 갈 길 가라 1려 다야구도 이긴 놈이 2등이 되든 3등이 되든 한번 해보자라는 그것은 여당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서민들이 된다. 죽어가고 있는데 노동자 농민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폭도로 IS로 몰리고 있는 이 마당에 야당이 한가하게 패권 싸움을 위해서 여당에게 패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 망발을 하는 게 어떻게 되지 어딨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표 반드시 막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 분들이 결론을 다 내셨지만 지금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야당의 뭐 비전이라든지 혁신안 이런 거는 다 공허한 메아리였네요. 결국은 공천 싸움, 지분 싸움. 야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런 목소리를 진지하게 수용을 했습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년에 400억 원이라는 국고 보조금을 정당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입니다. 제발 좀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안철수 씨 그래요. 자기가 주장하는 혁신안 뭐가 지금 수용이 됐어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하나도 수용이 안 되잖아요. 물과 기름이에요. 안철수 씨 준재해버린데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무슨 정책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실천을 해왔어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안철수식 중도 실용론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정당으로 심판받아서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지층을 만드세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문재인 씨 몇 개월 전에 다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잖아요. 국민 더 이상 붙지 않아. 여기서 싸워봤자 나올 거 없다는 이야기. 저 잠깐 하나만 딱 네네. 이야기해요. 새누리당은 야당이 분열되기를 바라든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건강한 보수주의자는요. 야당이 빨리 잘 정리돼가지고 국민 앞에 훌륭한 정책을 내놓고 새누리당을 좀 위협해서 서로 간에 좋은 정책 경쟁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절대로요, 뭐 어떤 야당이 분열되기를 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깨져야 나중에 빨리 합칠 거니까. 이왕이 합칠 거 아니에요. 문재인 그래야 빨리 안철수의- 깨져라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안철수의 다름이 한나라당의 다름하고 새누리당과 다름과 같겠습니까? 저는 네.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독주와 독선, 민생 외면에 대한 파탄된 이 국면에 국민과 노동자들은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마스크를 써야 복면을 써야 되고 폭도로 몰리는 이 상황, IS라고까지 받는 이 상황에서 그거를 초래한 게 왜 그런 야당- 원인을 생각하세요. 네, 그래. 지지율이 왜 20%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박대영 이야기하면 교수님 얘기하는 것을 우리 말씀이 안 되시는 야당의 거죠. 주 리더들은 명심하고 두 분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저렇게 야당이 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지 못한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해소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서 총선에서 여당을 견제해야 여야가 균형을 잡아야지 그 여당 정부 여당도 나라 살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을 거듭나게 해서 두 분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이라고 하는 물갈이라고 하는 본연의 목표로 빨리 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결해야 근데 된다. 정부는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폭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공권력에 도전을 하고 알겠습니다. 법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알겠습니다. 폭도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좀 정의를 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예, 있는 정리할 거죠. 필요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새누리당도 이제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공천위원회 특별기구를 하면서 황진한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되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하시고 좀 한 번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황 소장님, 박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막 공천 특위위원장 문제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 황진화 쪽으로 양보를 하면서 친박 쪽에서 이제 그러면 요구하자. 결선 투표제를 하자. 네. 그러면 결선 투표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지지율 격차가 1, 2위 간에 10% 20%까지나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과반수 의석을 득표보다 무조건 1, 2위가 해야 할 되는 것이냐.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토론 중에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영남권에서 친박 쪽에 많은 인사들이 출마해가지고 현역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공천 물갈이 방식이 될 수 있다. 현역한테 불리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김무성계 쪽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이런 네. 배수진을 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정치라는 것이 혼자만 다 독식하는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화를 해가지고 현역도 물갈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그런 자질과 평가가 안 좋은 분들 물갈이 돼야 됩니다. 그런 그것도 안 견해체에도 받으면 안 불구하고 예. 그게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도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로가 그냥 적당히 합의될 수 있을 만큼만 합의한 겁니다.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데 어느 지역은 결선 투표를 할 하고 것이고. 어느 지역은 안 할 건가 이걸 이제 정할 때 아마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또 우선 추천 제도라는 부분을 김무성 전략으로 대표는 볼 것이냐. 호남, 뭐 장애인 여성 같은 소수와 호남 절대적으로 불리한 데만 하자. 또 그렇지 않고 친박 같은 경우는 호남이 아니라 텃밭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또 중요한 것은 국민하고 당원 비율을 현행 이 당규에 있는 대로 5대5로 할 거냐, 안 그러면 7대3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시간이 다 돼서 이걸 갖다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예. 합의가 안 되는 걸 갖고 합의가 하려니까 위원장은 너가 갖고 가고 위원은 우리가 좀 많이 장악하겠다. 뭐 결선 투표라는 제도를 일단 넣기는 한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큰 것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야쪽도 쉽지가 않듯이 이쪽도요 진행되어 갈 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뭐 갈라진다고 이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그 하다 보면 이 새누리당도 집도 비슷하다.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일단 뭐 네. 그 새누리당이 절충을 했는데 타협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친박은 전략 공천을 위해서 대통령의 사람, 진실한 사람을 내려 꼽고 싶은데 김무성 대표는 경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현역은 그러니까 김무성의 연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친박의 주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즉 현역에게 불리한 결선 투표를 통해서 그 신진들은 다수가 나오니까 그 초 1심에서는 불리하지만 2심 결선 투표 가면 그들이 단합하면 현역을 이길 수 밀 있다. 그래서 현역에게 좀 페널티를 좀 준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절충하게 됐는데 그 절충하게 된 배경은 예전 같았으면 정말로 여당의 인기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으면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하고 당 색깔도 바꾸고 이름도 바꿨을 텐데 야당 하는 짓을 보니 이번 선거는 이길 것 같으니 이런 안심함이 두 친박과 비박 간을 이른바 절충하고 180석 얘기가 나오는 네, 얘기죠.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여당한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네,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적 그래서-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네, 야당이 그런 제일 문제야. 그 문제 때문에 여당이 절충하는 적당히 개혁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저는 그런 게 새누리당의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공천 어떤 결정권은 결국은 청와대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요. 결국 그 당원 당규에 입각한 5대5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하고 대표할 때 5대5 공천 룰이 네. 적용될 것 같고요. 뭐 결선 투표제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친박계 새로운 신인들이 현재 비박이 현역이 많으니까 그걸 뒤집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인데 이거 힘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뭐 김무성 대표가 이미 저는 꼬리를 내린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청와대 의중대로 또 친박계 의중대로 공천 결정권이 넘어가면서 네. 공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겠냐. 근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 야당이 지금 분열하고 별볼이 없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 권력 싸움 하다가 괜히 참신하고 제대로 된 후보는 안 내놓고 과거의 인물만 내놓다가는 패배할 수도 있다. 오히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야당이 이제 그래서 야당이 중요한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야당이 예를 들면 자 공천 물갈이를 하고 공천 현명을 하고 제대로 된 단결을 하게 되면 여당도 바짝 긴장해서 그렇죠. 과거에 그런 구인물 내놓지 않고 새로운 인물 자꾸만 등용하고 과거에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DJ 때나 뭐 이해창 때나 이렇게 보면은 이해창도 새로운 인물 영입하고 항상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천 경쟁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좀 선량도 긴장도 하고. 능력 예.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지금 현재 제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모르죠. 뭐 내년 1월 때는 제자리 잡을지 봐야겠지만은 그 여파가 여당 내에서는 권력 투쟁으로 네. 권력 내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여야 모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20대 총선의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짚어보고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부 말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